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또 네. 어, 사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평생 그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초등학교 교사하면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장점이 뭐예요? 그냥 평생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철밥통이라고 하는. 근데 저는 사표를 많이 썼어요. 이상하게 그 사표를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희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공교육에서 처음 이제 있다가 기독교 사립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사표를 쓰고 또 미국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속에서 또 연단하게 하셨고 또 이 자리까지 왔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또 저의 삶에서 간섭하여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이제 서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배움을 즐기는 자녀를 키우자 이 제목 마음에 드시는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세미나 접수 받을 때 기다리면서 어떤 한 분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교회 광고 보시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이 즐기는 자녀를 키우자 뭐 이런 그 항목이 몇 개 있었잖아요. 세 강의 중에서. 근데 요걸 딱 보시고 요거 듣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안 오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이 제목 제가 정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고 이 배움을 즐기는 자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좀 책도 읽고 스스로 숙제도 좀 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했으면 하는 모든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이렇게 간파하시고 아마 저에게 이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여러 학교들을 경험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바로 그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신뢰, 관계, 동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관계 중심으로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행복하려면 그 학교 속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좀 덜하고 아이가 숙제를 잘 하기 원하고 뭐 스스로 책을 읽기 원하고 모든 걸 다 스스로 잘 하길 원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진짜. 예. 모든 관계 속 편안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동기를 갖게 돼 있어요. 배우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관계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관계를 체크해봐야 돼요. 그런 쪽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질문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우리 부모님들 배움을 즐기기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가. 아까 처음에 그런 조금 뭐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왜 그러면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하기 원하시고 왜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책 좀 읽었으면 좋겠고 왜 숙제를 스스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늘 기독 학부모로서도 늘 이렇게 유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가 올바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유혹이 있는데요.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가. 부모의 행복, 부모의 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까 등록하실 때 보니까 만 2세 어머님 오셨는데 안 그렇죠. 근데 갈수록 아이가 커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갔을 때 우리의 그런 욕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계속 갈등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아이를 공부로 억압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 갈등 구조가 되어지면 배움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배움은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우리 부모님도 여기 오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오신 분들 배움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하진 않지만 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또 오신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창시절 때만 배울 것이 아니라 평생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앞으로 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그 평생 배우는 것을 그 기반을 심어주려면 우리가 조급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조기 교육, 조기 교육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교실 현장입니다. 교실 현장.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막 교육이 여러 가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코딩 교육 들어보셨죠? 예. 요즘 또 화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소용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너무 일찍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다. 그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 상황이나 어떤 그 사회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구한다라는 거죠. 어떤 뭔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건 이제 여러분 원고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EBS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제작하기도 하는데 몇 개국에 있는 부모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싱가포르도 아주 경쟁이 심한가 봐요. 그 싱가포르의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길 바래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독일 부모 김나지움에 가야 한다는 건 아이도 잘 알고 있어요. 김나지움을 졸업해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을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거의 결정한다는데 그때 학습 태도하고 학습력하고 특별활동 그런 걸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나지움은 인문계 학교거든요. 거기를 가야지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관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건 첫 번째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부모님의 자녀가 한 말이에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해달라. 많이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서 또 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배움을 즐기길 원하지 않으셔요. 지난 강좌에서도 교장 선생님께서 나비꿈 얘기하셨죠. 나비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배움이 즐기길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저 100% 원하신다고 봐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폭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러려면 배워야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움 자체를 즐겨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또 제자 삼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 부모님들이 많이 이게 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잘 안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구죠?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자녀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네. 제가 좀 저 스스로는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 이웃에 선생님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가세요? 이웃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많이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리고 또 뭐 이거 잘못되면 뭐 이렇게 요구하고 비판하고 이게 사실 학교 현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육이 사실 안 돼요. 복지부동. 어떻게 하면 민원이 없을까?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좀 딴 데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배움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회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배우기 원하시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할까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그림을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 맞추면 우리의 목적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목적이 충돌하면 자녀의 배움은요, 짧아요.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짧아요, 그런데. 깊지 못해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와 갈등하고, 친구들과 갈등하고, 선생님과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이 병들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무지하게 많죠. 네. 그렇지만 그 반대가 됐을 때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움을 즐기게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유튜브에 꽤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번 고개 끄덕하시고, 예. 이분 교장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두 아들을 굉장히, 이제 성공을 위해서 키우신 거예요. 엄마, 아빠 총 동원해가지고. 그 전인격적으로 키운다, 뭐, 은미체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엄마는 피아노 치고 두 아들은 듀엣으로 하고, 아빠 동참시켜가지고 막, 무대 열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10대가 된 어느 날 아이가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런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죠.
실제로 이제 자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은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를 자꾸 그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를 진학시키기 위해서만 계획을 짜고 거기에 몰아붙였더니 아이가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면서 굉장히 후회하시고 또 그 이후로는 좀 달라지셔서 아이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숙제를 막 신나서 저절로 하고 막 이런 아이 저 20년 넘게 가르쳤지만 별로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근데 힘들어도 참고 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배움을 즐기길 원하신다면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 신뢰, 이거는 나의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이고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여유로워지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더 자기 할 일을 찾아 나가는 그 꿈을 찾고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임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되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와는 동행하시고 자녀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과정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뭔가 한 번에 딱 이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런 기대보다는 꾸준히 천천히 인내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배움을 즐기려면 관계고요. 동기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 오늘 관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사진 보면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표정이 어떤가요? 밝죠? 무슨 시간 같아요? 예, 쉬는 시간. 아이들이 잘 밝은 시간 언제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 점심 먹고 나와서 노는 거예요. 아주 밝을 수밖에 없죠. 이게 공부를 이렇게 즐겁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하고 같이 혼자 또 타는 게 아니라 같이 타잖아요. 같이 타면서 즐거운 거거든요. 좀 잘 멀리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애들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학기 초 사진을 찍는 건데 이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재밌는 표정 줘보자, 신나는 표정,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애들은 뭐 난리가 났죠. 뭐 여기 서 있는 아이도 있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 공부 시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특별활동, 막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합니다. 밝어하고요. 그 속에서 배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 배운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건 무슨 시간 같아요? 이거 공부 시간이에요. 이게 모자를 만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저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얘네들은 행복한 배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배움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배움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데요. 이건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 뭐 없냐고. 우리가 자꾸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궁금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미나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었던 말일 겁니다. 부모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세상의 고통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 보면 배워서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그런 내적 동기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들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들은 배움을 깊이 있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 기쁘세요? 아멘. 성적만 빼면 더 기쁘죠. 공부하는 거 빼면 더 기쁘죠. 그렇지만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고 자녀를 보고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요, 자녀 양육에 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비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조세핀 김 교수 하버드 학생들과 한국의 엘리트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뜨거운 학구열과 열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학구열과 열정. 그게 큰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 하버드 학생들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조세핀 교수님 말씀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 자신에게 목적을 두면 결국 그 동기는 시들어서 결국 상대와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기 쉽고 지속적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의 배움의 동기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걸 믿으시면 결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기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학업적으로 배우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뺏어가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갈등, 배움에 대한 갈등, 그거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하고. 이 친구는 다리가 좀 아팠던 친구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기독교 대안학교 하면서 가르쳤던 친구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장애 학생이었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친구가 결국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모습이, 사시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수학 머리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행동이 좀 느리고, 그런데 자아존중감은 굉장히 높아요. 얼굴 보니까 밝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해피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든지 웃어. 야,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좀 하자. 그러면, 네, 선생님. 하면서 천천히 마무리하고.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고, 근데 그 감사 쓰기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걸 잘 써주시면 아이도 잘 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물론 확인하고 하지만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늘 그 감사 글을 잘 써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우리 자녀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장점을 잘 들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 감사 글을 잘 써주니까 제가 일부러 또 발표를 시키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가 쓴 자기 감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읽죠. 점점 좋아집니다. 학습 태도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졸업식 날 제가 감사하게도 참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 졸업을 하면서 졸업 소감을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가르쳤고 5학년, 6학년, 7학년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소감을 할 애들이 아니었는데 변했더라고요.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또 자기들 안에서 하여튼 뭐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졸업할 때 다 하나같이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뭉클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대부분 대학을 갔어요. 가긴 갔죠. 대학을 갔고 했지만 뭐 한 친구 또 재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이 아이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봤더니 결국에는 이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의 신앙과 그런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돼요. 그 친구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행동하죠? 굉장히 원만한 교우관계로 확장돼요. 편안한 거예요. 교우관계가 원만해요. 그러면 당연히 학습 활동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학습 활동을 앞으로 개별화 교육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OECD에서 2030 학습 프레임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서 하나가 뭐냐면 협업이에요. 협동하는 능력.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교우 관계도 원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교우 관계가 불편한 친구들은 학습이 안 돼요.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활동을 해야 되고 서로 의사소통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학습의 즐거움은커녕 즐기기는커녕 그 학습에 참여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지지와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님이 좀 여유롭고 넉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실패하고 돌아와서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지금 왼쪽 그림은 굉장히 뽀르퉁하잖아요. 뽀르퉁. 네, 아주 뽀르퉁. 오른쪽에 이 친구 같은 친구 보이시나요? 네, 아마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큰 등치 큰 친구. 표정이 좀 밝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이제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 있었는데,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로서는 굉장히 무능력한 교사였습니다. 돌아보면.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날이 있어요. 주말을 보내고 오면. 왜 그랬을까요? 아빠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고 온 날은, 그 다음 날은 굉장히 얘가 학습에 참여하고 저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수다도 많이 떨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업이나 성적보다 마음을 더 읽어주고 감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나 시험 점수 나와서 몇 점이게? 80점, 50점, 44점. 엄마가 80점? 아니 더 낮춰. 50점? 아니 더 낮춰. 44점. 이야 그래도 빵점은 아니네. 몇 개 맞췄네. 이게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는 학습력이 좋은 아이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 이 친구가 3학년인데 늘 해피합니다. 늘 해피해요. 역시 늘 해피하고 뭐 부모님들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와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그것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저한테도 물어보든가 뭔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 3학년인데도 막 가서 그냥 달려가서 막 껴안고 엄마도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 2학년 때도 그렇고 뭐 이제 3학년 때도 이 당시에는 이제 지필고사도 보고 수행평가도 보고 하는데 점수 가져오잖아요. 그럼 알 텐데 엄마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너무너무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 대한 허용하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허용적이고 다 좋아하죠. 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학습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바탕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뭐 학습적인 적이 부족하더라도 국영수가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편지를 좀 자주 이 편지하라는 거 이게 좀 이제 제가 이제 구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서로 마음을 많이 자주 나누셔야 돼요. 옛날에 뭐 도시락 편지도 있고 뭐 어머니의 그런 것도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림장 있다면 거기서 작지만 누구야 오늘 학교생활 행복하게 잘해. 이런 말들을 자녀들하고 굉장히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얘기해 주시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막 그랬어? 하면서 너무 또 불안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에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자주 소통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요. 성적으로, 성격으로 비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의 성향과 은사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이해하는 그 부분이 나중에 이 아이가 어쨌든 뭔가 배우려고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학업에서 멀리 떠나 자녀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주는 배려심이 크다? 호기심이 많다? 친화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옆에 분이나 앞뒤로 한번 자녀의 장점 5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의 장점 5가지 한번 나눠보세요. 네. 저한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지금 또 하신 분들도 있고. 장점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다고 하죠. 네. 단점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장점 자꾸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장점 봐달라고 하거든요. 상담해보면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장점 봐달라고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격려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어려울 때 도와라. 거기는 없죠. 원고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우리 아이가 어려울 때 부모님한테 달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미국의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그 토드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토드 교수님이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되셨대요. 근데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고 학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을 극복한 게 결국엔 부모님이 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힘. 부모님이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앞길을 이제 살기를 위해서 조금씩 배움의 과정을 갔던 거고, 그러다가 하버드 교수님이 되셨나요? 굉장히 스토리가 너무 극적이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을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학교 성적이 나빠서 그것을 토로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못 토로하고 그러면 결국에 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부모님들은 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 성적과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우관계가 좋은 자녀는 배움을 즐깁니다. 친구관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친구관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제 얘가 학습보다 관계가 어떤가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어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잘 살피라고 해서 친구 관계가 나쁘면 그 친구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조금 이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생일날 이렇게 뭐 선물을 돌리려고 하신다든지 그런 물질로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그 물질에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인기보다는 성실하고 겸손한 친구가 되도록 항상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단짝 막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단짝 때문에 우리 자녀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관계성을 넓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친구들은 이제 단짝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고 그러다 보면 교우관계가 좁혀지고 그 단짝이 어떤 문제가 돼서 틀어졌을 때는 학교생활 자체가 즐겁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배움을 즐기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관계에서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속 지지해주고 그 친구의 좋은 점도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자녀 편을 안 들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친구의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 앞에서 특별히 친구 탓을 하는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언행은 굉장히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사례를 좀 보면서, 사례는 거기 있으니까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성적인 것 같은데 발표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러니까 조용한 친구였어요. 조용한 친구.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이렇게 걱정스럽죠. 이제 창간 수업 가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손도 안 들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학교에서 맨날 배우고 있는 건지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는 좋은 건지. 그러니까 학습을 발표도 안 하고 손도 안 들려고 그러고 말도 쭈삣쭈삣하고 하니까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큰데 이 찬영인데 뭐 어차피 좋은 얘기니까 이러면 이 찬영이는 굉장히 학기 초에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친구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데 역할을 정하는데 다른 친구는 다 뭐뭐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찬영이한테 물어보면 그래 너 해.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단 말이야.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런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고 뭐 발표도 좀 못하고. 근데 누구 편에 서기보다는 항상 공정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을 좀 좋아하니까 그냥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하고 노는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골키퍼도 좀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나중에 회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전에 학교에서는 회장 선거를 1년에 4번 했는데 마지막 때 회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한 표 차로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서 그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숙제도 안 해왔어요, 사실은. 숙제도 안 해오고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조금 이제 여유롭게 키우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세 번 일기 쓰는 게 있었고 2번 독서록 쓰는 게 있었는데 1학기 때 안 해왔어요. 이제 어머니도 그러시고 저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억압을 하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얘를 인정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그 발표하고 이렇게 하려면 두렵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손을 들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2학기 때 들어서는 제일 많이 손을 드는 친구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뒤에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딸 아이는 친한 친구에게만 의지하는 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신이 뜻대로 안 되면 학습 의욕이 많이 사라진다.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는 발표는 열심히 하고 어느 것 다 손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모든 활동을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못하면 토라져요. 토라지고 울고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한 번씩 이렇게 양보를 하죠.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 울지 말고 하자.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 4명 있다 그러면 3명은 억지로 이제 얘를 양보를 해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나진 않잖아요, 사실은. 예. 신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정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다 인지하고 계셨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던 거고 너도 양보해야 된다. 다 너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다. 친구들도 양보하지 않니? 나도 양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도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계속 설득을 하셨죠. 그 짝꿍 바꾸는 것도 그래요. 얘가 이제 2학년 아이인데요. 2학년 아이.
1학년 때 이제 같은 반 했던 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보니까 저 친구는 뭐 똑똑하고 잘하고 이 친구는 조금 뭐 자기 신변 처리가 좀 부족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하니까 딱 알잖아요. 그래서 짝이 누군가 딱 됐을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짝이 되면 괜찮은데 조금 자기가 기준에 보기에 좀 부족한 짝이 됐을 때 자기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앉혔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아이, 예를 들면 신변 처리 잘 못하는 남자아이. 그 아이를, 그 아이에 대한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그걸 못하는데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이 나보다 더 뛰어나네? 애가 뭐 그 친구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애들한테 인정을 받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다른 사람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배워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늘 이제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조금씩 양보를 하고,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했는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꼭 원하는 것만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다르게 해도 즐겁겠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본인도 계속 다 노력을 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그게 3자가 되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2학기 때는 어느 친구들하고도 밥도 잘 먹고 굉장히 그 웃는 표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긴장하지 않고. 근데 이거 이제 뭐 나라 조사에서 발표하는 건데, 얘의 또 장점이 뭐였냐면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발표력도 좋고 국어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2학년에 비해서. 근데 그것들을 처음부터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죠. 왜요? 자기 고집만 피우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그것들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항상 문제, 아들이 문제인지. 우리 이 친구 굉장히 표정 밝잖아요. 근데 2학년인데 글을 우리 딸아이는 친한 친구 이렇게 읽는 거예요. 2학년 됐는데 걱정스러우시죠? 네. 그리고 띄어쓰기도 전혀 안 되고 1, 2학년 때 받아쓰기 하거든요. 그럼 받아쓰기 할 때 다 없고 띄어쓰기까지 외워요. 외워가지고 써요. 그런데 일기글을 쓰고 할 때는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난독증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알고 계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이 아이 좀 글을 깨우기 위해서 조금 어린 시절에 일찍 그것을 억압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자꾸 강압적으로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아이가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조기 교육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도 현장에서 애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난독증 같지는 않더라고요. 난독증 같지는 않고 어머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집에서 꼭 책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책을 읽어줘요. 혼자 읽게 하지 말고 꼭 책을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든 어쨌든 항상 책을 하루에 한 권씩 꼭 읽어주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라도 읽어주고 저도 일주일에 1시간씩 이게 도서관 수업이 있으면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읽어줬어요. 가능한 한 읽어주려고 하고 1시간 내내 읽어준 건 아니지만 한 권이라도 짧게라도 읽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나중에 2배 속도로 빨라지더라고요. 계속 읽혀보게 했죠. 너 스스로 읽어보고 선생님이 읽어주고 나중에는 제가 한번 읽고
이 친구 한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을 재보거든요. 그러더니 빨라지더라고요. 확실히 빨라지더라고요. 가정에서 꾸준하게 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표정 보세요. 이 아이가 발표하려면 굉장히 그 막 책도 못 읽으니까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뭐 손 안 드는 건 뭐 당연하고 발표를 시키면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준영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준영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책을 읽히는데 뭐 제가 줄줄이 읽기다 그러면 한 문장씩 읽는데 준영이 차례가 되면은 준영이가 힘들다 그러면 넘어가고 준영이가 해보겠다 그러면 기다려요. 친구들이.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천천히 아까처럼 떠듬 읽는데.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난하겠죠. 친구들이. 네? 그 속에서는 절대 이 아이가 그런 언어적인 능력의 변화가 굉장히 힘들 텐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친구들이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2학년 전교생 앞에서 그 영어로 말하는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성공을 몇 마디 하고 또 내려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울지 않고 내려. 막 애들 막 박수를 막 치고 진짜 어머니도 굉장히 감동이셨죠. 책도 어쨌든 그 속도감 있게 읽어지게 되고 띄어쓰기에도 결국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기를 쓰면 모든 걸 다 이제 붙여 쓰는 거예요. 붙였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붙여 쓴 거에서도 간격이 벌어졌어요. 큰 변화죠. 그러더니 어떤 일기 속에서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방과후 선생님도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부모님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띄어쓰기를요 다 외워서 주로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 세 번째 질문은 뭐죠? 우리 아이가 학습이 쉬워서 조금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부모님 많을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학년을 뛰어넘어서 공부하는 거 어떨까요? 이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 친구는 영어 실력은 거의 한 중학교 수준 되는 것 같고요. 그 국어 글 쓰고 이렇게 독해하는 거 보면 한 4, 5학년 수준. 2학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보시기에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쉽지 않냐. 그러다 보면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셨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월반하는 거에 대해서. 학년을 건너뛰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정서적인 아이들하고 교우 관계나 정서적인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2학년 또래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또 이렇게 월반하는 거에 대해서 수연이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부모님도 얘기는 꺼내셨지만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학기 초에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언어적인 부분은 뛰어난데,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이런 부분 뛰어난데 수학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범하게 가는 게 이 친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했고, 그 위에 부모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또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조언을 듣고자 했던 거지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천재나 영재로 막 이렇게 뛰어났던 분들 가끔 언론에 나왔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 지인도 16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 그분도 자녀가 16살에 이제 학교 그만두고 너무 공부하는 게 쉬워서 그만두고 미국 대학을 진학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하고 근데 외로워서 왔어요. 다시 한국으로. 그리고 그 언론에 굉장히 나왔던 분 김웅용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IQ 210이었던 210. 그래가지고 이분이 1살 때 한글을 떼시고 2살 때 천자문을 떼고 3살 때 4개 국어 미적분 문제를 풀고 해가지고 나사에 가서 이제 수학 계산하는 거 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자기는 너무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내가 좀 잘해서 그런데 가서 뭔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 친구들은 술 마시러 가는데 나는 사탕 빨고 있어야 돼.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너무 뛰어난 거에 대해서 혹시 뛰어나면 그 평범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범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나 재능을 키워주는 거는 중요한데 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아이가 형성해야 될 그 시기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 정서적인 그 부분들을 그걸 잘 확인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인지적으로만 접근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와 학교와의 관계가 좋은 부모의 자녀가 배움을 즐깁니다. 이건 저는 교사로서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으로서 어떤 그게 있으시겠지만 교사로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교육의 주체는 전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책임이 있으시고요. 근데 지금 현 사회는 국가나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합니다. 다 맡겨라. 우리가 해줄 테니까. 전일제 맡기고. 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책을 잘 안 읽는데 그럼 학교에서 좀 책을 좀 잘 읽게 해주셨으면 독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그리고 또 요즘 아예 우리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데 성교육 좀 해주셨으면. 또 사회에 무슨 안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전 문제가 터지면 학교에서 좀 안전교육 좀 철저히 해달라고. 또 뭐 전염병 같은 거 막 돌고 그러면 또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또 뭐 철저한 위생, 청결교육. 밥 안 먹으면 편식 고쳐달라고 그러고. 집에서 못 고치는데. 학교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모님 하시면서 학교는 도와달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화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은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막 아무렇게나 먹는데 학교에 와서는 잘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면 가정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게 하고 학교도 그렇게 하고 아이도 의지가 생기면 변화하거든요. 그 유대인 가정이 한국에 와서 지냈는데 그 유대인 가정이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원하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TV를 많이 보더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이 교육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좋은데 저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특히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디 보내면 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책 읽고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아이의 궁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교사를 먼저 신뢰하고 춤추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신뢰하십니까? 못하죠. 요즘 언론 보세요. 네, 굉장히 신뢰를 못하시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신뢰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교실에 있어요. 그 아이가 배움을 즐기겠습니까? 여러분도 신뢰하지 못하는 선생님 밑에서 아이가 있는데요. 배움을 즐기겠어요? 못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틀려도 틀린 걸 맞다 하세요. 아이 앞에서는. 근데 이게 교육은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만나서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랑해 주세요. 자녀의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면 자녀가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더욱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한 그 글이라도 1년에 몇 번 보내십니까? 1년에 선생님한테. 쪽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좀 변화가 있어서 좋네요.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요구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칭찬해 달라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선생님한테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만약에 선생님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뭔가 참신한 걸 시도하려고 할까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에서도 반응을 보이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선생님은 신나서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사회 속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어떤 우리 각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모님들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이렇게 교육이 우리 자녀들이 배움이 즐겁게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작은 것에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 굉장히 하여튼 말썽쟁이 중에 제가 한 20년 했지만 이 친구처럼 힘든 친구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가서 친구를 물어요. 친구 팔뚝을 물어. 그래서 멍자국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장난으로 무는 거고, 뜨거운 물로 뿌리고, 운동장 돌다가 친구 똥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예요. 그냥 쉽게 해서.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에너지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1학년이고 이제 2학년이고 제가 2학년 때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자기 중심의 아이죠,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온갖 문제 속에서 있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전화 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사죄해야 되고. 전화 올 때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손을 드시고 굉장히 부모님도 의기소침해 계셨고 워낙 그런 지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사내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제 사내 아이의 어떤 특성도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항상 봅시다 하고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장문의 편지를 제가 부모님한테 보냈어요. 이건 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니 이제 그쪽에서 부모님, 아버님이 많이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같이 그 편지를 읽으시고 굉장히 가정에서 심각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아졌어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신경 쓰는 게 이제 좀 더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 관계 맨날 그렇게 친구들하고의 그 재미있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지내는 친구하고만 관계가 있었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조금 약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좋아하진 않았죠. 하지만 점점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가정에서 저의 말이라면 사실은 이제 신뢰를 하고 들어줬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에는 조금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다 부모님들과 학교와 선생님과의 신뢰, 서로 신뢰해서 서로 한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경험상, 부족한 경험상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틀려도 맞다라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틀린 건 틀린 건데 어떻게 맞다 하냐. 근데 요 지금 이제 그 별에서 이렇게 앞에 V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별 바로 옆에. 근데 그 친구가 제가 2학년 때 담임을 했고 3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때 담임을 했는데 2학년 때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친구였는데 3학년에 가서 부모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온다는 거예요, 계속. 1학년 때, 2학년 때 굉장히 모범생. 근데 3학년 때 혼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옛날 선생님 안 그랬는데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알겠지만, 우리 선생님 좀 나 차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때 부모님께서 아니야. 선생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넌 잘못한 거, 너는 좀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 그 선생님 왜 그러실까? 그럼 너 아니라고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시각과 엄마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에 대한 보는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정리정돈이 문제. 2학년에서 3학년 가면 이제 교과가 더 분절되지 않습니까? 그럼 2학년 때는
1, 2교시 한 책 펴놓고도 계속 즐겁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학년 올라가면 분절되니까 쉬는 시간마다 이게 책을 막 바꾸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따라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잘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걸 부모님이 모르셨고 인정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잘 봤던 친구예요. 굉장히 마음도 좋고 착하고 친구도 도울 줄 알고 공부도 똑똑하게 하고. 근데 사실 제가 다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2반으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부모님들보다 이 부모님이 저를 그냥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제가 간 게 굉장히 이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보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선생님에 대한 그 시각이나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슬기롭게 부모님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이한테 대처하게끔 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원망하시고 아이도 원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학기를 완전히 이 아이가 불행하게 지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될 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지고 왜냐면 이제 이제 선생님한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이제 당하고 또 그것을 못 고치고 하는 것들도 아이들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고치고 인정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4학년, 이제 3학년 때인데 4학년 올라가서 1학기 때 또 다시 임원이 되더라고요. 뭐 임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이가 그 회복이 된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양육할 때 있어서는 잘 보조를 맞추시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례들은 뭐 계속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인데요. 사실은 제가 뭐 위험하지 않은 것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겁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앞에 거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쁜데 배움이 즐거울 리는 만무하잖아요. 이 부분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것이 됐을 때 이런 환경의 어떤 변화 또는 어떤 그 교육 환경의 변화 또 쉼, 놀이, 노자, 나눔 이런 끈기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움을 즐거워하지 아무리 좋은 놀이 시간도 관계가 나쁘면 그게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의 어떤 배움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요. 너무 인지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배움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번아웃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5학년 되면 학원 3, 4개 가고요. 밤 11시, 12시. 6학년, 제가 여기 6학년을 이제 젊었을 때는 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제가 서울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6학년 아이들이에요. 남자애들이. 아침마다 이걸 했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곤충 만들고 또는 이제 뭐 그 실가 시간에 좀 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기계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새끼도 꼬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6학년 되니까 애들이 벌써 예, 여기도 서울이죠. 공부, 학원. 이 중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그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한 남자아이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작 시간에 와가지고 아침 30분 하는 건데 거기서 자기는 해방감을 느낀대. 나한테 해방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해외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갔는데요. 그때 이제 덴마크도 가고, 뭐 캐나다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호주도 가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크리스천 학교들도 봤는데, 하여튼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하는 교육 가지고는 안 되고, 그쪽에서는 다 그런 교육은 지양하더라고요. 지양. 덴마크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7학년까지 숙제가 없습니다. 그 8학년 때 숙제를 한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9학년 이후에 10학년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간대요. 프리스쿨은 약간 좀 대안학교 스타일인데 덴마크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한 9학년까지 하고 10학년부터는 일반 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간다는, 같이 공부하게 그쪽으로 보낸 부모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7학년까지 숙제가 없었고 8학년부터 숙제를 주는데 그 8학년 때 숙제를 받는 아이는 야, 나는 드디어 숙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자부심이 있고 그때부터 숙제를 해도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쉴 권리, 놀 권리,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공소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 6살 때부터 톱질을 시켜요. 진짜 톱으로. 네. 그 일본에 갔을 때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학, 과학 모든 걸 다 해서 프로젝트로 직접 교장 선생님하고 집을 짓더라고요. 살아있는 교육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나 앉아서 하는 교육. 미국에서 제가 봤지만 미국에서 저는 제 아이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 보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도 이제 지금 뭐 계속 보면은 결국에는 앉아서 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체육 활동 우리나라는 여학생들 체육 초등학교만 되면 그 다음 끝이잖아요. 끝. 제가 보기에는 끝입니다. 근데 거기는 계속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체육이 있어요. 무조건 달려야 되고 무조건 뛰어야 되고 클럽 활동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새벽 7시에 가서 농구팀 프랙티스를 하고 그 다음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방과 후에 그 게임 리그가 있으면 그 리그를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막 원정 경기 가고 그런 것이 다 끝나면 밤 9시 그 집에 돌아오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나 2번 정도. 그렇게 하고 공부는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학원이나 안 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인지 중심이다. 앉아서 하는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병들고 배움이 즐거운 것을 우리는 대학 가기 전에 모든 에너지 소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어머니. 장기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낮잠을 잔다고 하네요. 어느 나라 사람은.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시면요.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결혼. 이게 좀 너무했죠.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물려받으랍니다. 1년 후에는 별로
평생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라. 최근에 저도 김영석 선생님의 그 책도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분이 거의 100세가 되셨어요, 100세. 그리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행복에 대해서였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 다 조사해봤더니 그 프랑스 어느 학자가 행복한 사람들이 다 조사해봤대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누군가 자기 삶을 나눠주고 베풀었을 때 그때 그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길 바라고 그것에 꿈을 가지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배움을 즐기길 원하는 자녀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잡아당긴다고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배움을 즐기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쁘지 않은 꽃이 없다는 점.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예쁘지 않은 꽃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다 이쁩니다. 네. 그리고 잘 배우게 하려면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요. 우리 자녀가 저희 부모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배움을 즐기게 하는, 장기적으로 즐기게 하는데 굉장한 그 영향을 줄 것을 저는 경험했고 또 현장에서 그걸 봐왔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사실 앞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뒤에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아마 큰 분위기가 어떤 건가 이렇게 이해는 되실 겁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됐으니까 또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회차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바쁘신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미학교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면요. 9월 1일과 9월 15일 날 학교 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장선생님 맞죠? 돌아오는 주일날 학교 홍보 책자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로비에도 이렇게 해놓고 또 교육관에 우리 자녀들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도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